끝없이 가까이 하고자 했던 허균. 해방 직후부터 허균을 연구해왔던 이가원 박사는 이런 허균을 한마디로 유교반도라고 규정한다. 그 사회가 이제 너무 유교적인 저것이 너무 지나치게 구속되고 그런 사회를 염지나서 벗어나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반유교지. 그 당시의 반유교예요.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얽매리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게. 나는 나름대로 나의 삶을 이룰 것이니. 일련의 반유교적인 언행으로 파직된 이 허균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런 시를 지어서 응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 허균은 한 해에 3차례씩 이 관리들끼리 겨루는 시험에서 3번 연속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조선 왕조 역사상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적 덕분에 허균은 공주 목사라는 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건 역시 1년이 채 못돼 탄핵을 받아서 파직하게 됩니다. 홍길동전을 쓴 시기는 아마 이 무렵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다. 홍길동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목일 것입니다. 또 이만큼 홍길동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말도 없지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 서자라는 특수한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첩이 낳은 자식인 이 서자는 양반 사회에 끼일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은 거죠. 따라서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서자는 벼슬길도 막히고 그 시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홍길동전은 바로 이런 서자 차별 문제를 소재로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허균은 이 명문 사대부 가문의 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서자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까요? 전북 부안의 선객골. 허균은 공주 목사에서 쫓겨난 뒤 이곳에 은둔하며 여러 편의 소설을 썼다. 당시 그가 머물렀다는 곳이 바로 정사입니다. 부안에 살았던 판관 김청이 정사함을 지어놓고 허균에게 통지를 내서 정사함이 낙성이 다 되었으니까 이리 오너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허균이 친구 셋과 더불어서 이 정사함을 찾아옵니다. 이곳 정사함에서 허균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허균은 홍길동과 같은 처지의 서자와 긴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정사함에 동행했던 이재영도 공주 목사 시절부터 어울렸던 인물이었다. 허균은 목사가 되자마자 이재영을 관아에 불러들였다. 허균은 고을수령이란 직책을 이용하여 서자와 그의 부모까지 거둬들였던 것이다. 당시 공주관아에 초청된 서자는 이재영뿐만이 아니었다. 심우영과 윤계영도 식객으로 맞아들이자 주변에선 그들 이름의 끝자 영을 빗대어 삼영을 두었다고 비난했다. 일찌감치 허균에 대해 연구해온 역사학자 이화 선생. 그는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적자 출신인 허균이 자신과 신분이 다른 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벌은 재벌끼리 그 자제들이 어울리고 뭐 고위 관직자들은 그 자식들이 같이 노는 경우가 많은데 허균은 엉뚱하게 그 서자인들과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서양갑이라든지 뭐 심우영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서울 중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균이 서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승 손곡 이달을 만나면서부터 비롯됐다. 조선시대의 이태백에 비유될 만큼 뛰어난 시인 이달.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자신에게 시를 가르쳐준 스승을 위해 허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집을 엮어주는 것이었다. 허균은 이달을 통해서 서자의 아픔을 일찍부터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손곡 선생이 그 서자로서의 그 울분을 여러 가지 토했고, 또 난설원 누님과 함께 시를 배우면서 그분의 어떤 사상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서월금고법에 의해서 인재를 버리고 인재가 제대로 등용이 못 되는 현실을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자를 차별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 태종 때부터였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은 정도전이 서자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서자들의 벼슬길을 막았다. 그 후 성종 때는 서자들의 차별이 더욱 강화돼 서자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벼슬을 할 수 없게 됐다. 임진왜란은 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전쟁에 서자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절감한 조정은 서자들도 일정량의 재물을 바치면 벼슬을 주는 시책을 편다. 그러나 그것도 전쟁 기간 동안만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서월금고는 다시 강화됐고 그나마 벼슬길에 올랐던 서자들은 다시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쟁의 임시방편으로 이용됐다는 것을 안 서자들은 분노하고 만다. 임진왜란을 맞이해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쌀 몇 섬씩 받아가지고 이들을 또 길을 열어준 적도 있고, 또 그런데 서걸만이 아니고 그때는 일반 무사라든지 중인 이하급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서자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여러 변혁 사상 또는 변혁 운동과 손을 잡고 그런 행동을 벌였습니다. 칠서 사건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발생됐다. 서양갑을 비롯한 7명의 서자들이 거사를 도모한 것이다. 1613년 당시 광해군 실록에 따르면 서자들은 무력으로 궁궐을 장악해서 광해군을 제거하고 스스로 벼슬자리에 오르려 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 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말이야. 그 당시 6.25 굴레에 벗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반도가 되는 거죠. 그래. 심지어 그 소양강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문정 가는 그 조령에까지 열해가지고 아지트도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돼 모두 처형됐다. 그런데 이 칠서들과 허균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